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두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비린내 났던 삶의 현장을 뜨거운 눈물과 희망으로 바꾼 한 모자의 감동 실화입니다. 엄마, 저 성공했어요. 입양 보낸 지 30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어 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붙잡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한 여인의 일생과 오직 어머니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아들의 기적 같은 성공기. 지금부터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1부 화가 마을의 봄. 1990년의 서울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 현대화의 물결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종로의 고즈넉한 뒷골목인 인사동만은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 고요했다. 그곳의 낡은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은 가난한 예술가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황금빛 위로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신입생인 한은수는 캔버스를 등에 짊어진 채 매일 그 골목을 걸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항상 테레비뉴와 유화 물감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것은 은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자부심의 냄새였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상경한 은수에게 서울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였다. 그러나 인사동의 좁은 화실 안에서 붓을 들 때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빛과 색의 조화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몰두했다. 은수의 재능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화제였고, 그녀의 미래는 화가로서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수의 평온한 일상 속으로 낯선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고산 화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은수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주변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공허했다. 박상원,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인 PW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정해진 학교, 정해진 약혼녀, 그리고 정해진 미래, 상원에게 삶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다. 상원은 후계자 수업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처음으로 비서들을 따돌린 채 인사동으로 숨어든 참이었다. 은수는 수줍게 웃으며 골목 끝 낡은 능소화가 피어있는 담벼락을 가리켰다. 저 담장을 돌아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을 닫았을 시간일 텐데요. 상원은 은수의 맑은 눈망울과 그녀의 온목에 묻은 얼룩덜룩한 물감 자국의 시선을 빼앗겼다. 자신이 만났던 화려한 사교계의 여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생명력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적인 시작이었다. 상원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하며 매일같이 은수의 화실을 찾았다. 두 사람은 돈이 없어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은수는 상원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그의 눈 속에 담긴 깊은 고독을 보았고, 상원은 은수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에 영혼을 치유받았다. 은수야, 너는 왜 그림을 그려? 상원이 어느 날 물었다. 은수는 캔버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보고 느끼는 세상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상원 씨는요? 상원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상원은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경영이 아니라 건축이었지만 그것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금기였다. 하지만 은수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그는 후계자 박상원이 아닌 평범한 청년 박상원이 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봄날의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남산거리를 걸으며 떨어지는 꽃잎을 맞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상원은 은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해서라도 은수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상원이 자취를 감춘 지 석 달째 되던 날 은수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은수의 몸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아침마다 몰려오는 입덧과 이유 없는 어지럼증은 은수를 불안하게 했다. 결국 친구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은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임신 8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은수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20살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미혼모 은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뱃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이 느껴졌다. 상원과 자신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정체였다. 은수는 무서웠지만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은수는 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다. 그가 다닌다는 대학원에도 박상원이라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은수는 그제야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 무렵 PW 그룹의 본가에서는 폭풍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상원의 어머니 임명숙 여사는 아들의 일탈을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에 포착된 은수의 존재는 가문의 명예에 묻은 얼룩에 불과했다.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은수의 모습이 명숙의 눈에는 천박하게만 보였다. 가난한 집딸이 감히 우리 상원이를 유혹해. 명숙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자식의 사랑은 가문을 지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상원이 반항하며 은수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명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은수를 처리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은수는 여전히 인사동 골목에서 상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좁은 화실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임명숙 여사는 우아하지만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화실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하는 순이. 은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상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벽이라는 것을 말이다. 명숙은 화실 안의 낡은 이젤과 물감통들을 혐오스러운 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상원이가 잠시 장난을 친 모양인데 이제 그만 끝내야지 내 주제를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은수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상원 씨의 아이도 가졌어요. 그 말에 명숙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명숙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명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은수에게 다가갔다. 사랑 아이 그런 싸구려 단어로 우리 가문을 흔들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낳을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를 파멸시킬 족쇄가 될 거다. 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명숙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나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는 맹목적인 집착만이 가득했다. 은수의 찬란했던 20살 봄은 그렇게 잔인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상원은 집안의 지하실에 감금된 채 울부짖고 있었다. 은수에게 가야 한다고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은수와 상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찾아온 작은 생명 준호 운명은 이 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로 몰아넣고 있었다. 은수는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암흑 속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빼앗아가는 꿈이었다. 땀에 젖어 깨어난 은수는 자신의 배를 꼭 껴안았다. 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잔혹한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차갑고 비린내 나는 고통으로 채워질지를 말이다. 인사동 골목의 능소화는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은수의 인생은 차가운 겨울로 급격히 침잠해가고 있었다. 제2부 강요된 선택과 단절의 서막. 임명숙 여사가 화실을 휩쓸고 간 뒤 인사동의 낡은 화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은수는 깨진 화분과 바닥에 흩어진 물감통들을 정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명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 말은 은수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은수는 그날 이후 상원의 소식을 단 한 줄도 들을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박상원이라는 존재가 지워진 것만 같았다. 학교 게시판에도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은수는 매일 밤 상원이 선물했던 작은 오르골을 돌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뱃속의 아이는 은수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끔씩 미세한 떨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은수의 자취방으로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은수에게 짐을 쌀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그녀를 검은 승용차에 태웠다. 은수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외딴 산부인과였다. 일반적인 병원이라기보다 요새처럼 폐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에서 은수는 다시 임명숙 여사를 마주했다. 명숙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수술 동의서를 은수 앞에 내밀었다. 이 서류에 서명해라. 그럼 내 부모님이 고향에서 겪고 있는 빚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거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내일로 문을 닫게 될 거야.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지우라는 명령이었다. 명숙은 은수의 아이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했다. 은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명숙을 응시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이 아이는 상원 씨의 핏줄입니다. 명숙은 코웃음을 쳤다. 상원이는 이미 내 존재를 잊었다. 지금쯤 유럽행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을 게다. 너 같은 애가 발목을 잡는 걸 그 아이도 원치 않아. 명숙의 거짓말은 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수술실로 끌려가기 직전 은수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간신히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화장실의 좁은 창문을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은수는 배를 움켜쥐고 산길을 달렸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고향집이 아닌 서울의 끝자락 창신동 낙산 아래 단칸방을 얻어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은수는 철저히 죽은 듯이 살았다. 그림 도구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배가 불러올수록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했다. 1991년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밤 은수는 홀로 산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다. 산파도 의사도 없는 차가운 방 안에서 은수는 수건목을 입에 물고 비명을 삼켰다. 응애 응애. 가느다란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을 때 은수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피덩이 같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은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상원을 닮은 짙은 눈썹과 은수를 닮은 고운 입술을 가진 아이였다. 준호야, 우리 준호. 은수는 아기에게 상원이 지어주려 했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은수는 창신동 가파른 언덕길 위에서 준호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부엌으로 봉투를 접었다. 손가락 끝은 항상 물에 불어있거나 풀독이 올라 있었지만 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준호는 5살이 되자 엄마의 재능을 이어받았는지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우리 엄마 얼굴이야. 예쁘지? 준호가 그린 삐뚤삐뚤한 그림을 보며 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상원이 우연히 비즈니스 업무차 창신동 재개발 지역을 방문했다가 시장 입구에서 배달 일을 하던 은수를 발견한 것이다. 은수야, 정말 너니? 30대의 상원은 더 이상 예전의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세파에 찌든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은수를 보는 순간 그 눈동자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원은 은수가 아이를 지운 줄 알고 5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죽은 듯 살고 있었다. 명숙이 은수가 수술을 마친 뒤 돈을 갖고 야반도주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은수는 상원을 밀어내려 했지만 상원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상원은 준호를 처음 대면했다. 준호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본 상원은 오열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너희를 이런 곳에 두게 했어. 이제라도 내가 책임질게. 은수야,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상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수의 마음도 녹아내렸다. 상원은 명숙에게 정면으로 대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호를 본가로 데려가 호적에 올리고 은수와 정식으로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명숙은 아들의 반항에 분노를 넘어서는 차가운 광기를 보였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준호가 자신의 핏줄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정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가문의 오점인 은수를 제거하고 완벽한 후계자로 준호를 세탁하겠다는 뜻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명숙은 사람들을 보내 은수의 단칸방을 습격했다. 준호는 엄마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졌다. 은수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엄마, 엄마 살려줘. 준호의 절규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지만 은수는 바닥에 짓눌린 채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명숙은 실신한 은수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거액의 수표와 해외 이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 아이는 이제 박준호로 살 거다. 너 같은 어미 밑에서 평생 가난뱅이로 사느니 우리 집안의 개로 사는 게 아이에게 더 이득이지 않겠니? 만약 다시 상원이 앞에 나타나거나 아이를 찾는다면 내 부모의 목숨은 보장 못한다. 은수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상원은 이미 명숙의 계략에 의해 해외 지사로 긴급 발령이 나 출국한 상태였다. 명숙은 상원에게는 은수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다. 은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아이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남자에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준호가 있는 저택대문 앞에서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물세례와 모욕뿐이었다. 그러던 중 명숙의 비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준호가 미국으로 해외 입양을 갔다는 사실이었다. 가문의 핏줄이라면서 어떻게 입양을 보내실 수 있나요? 명숙의 비서는 비정하게 대답했다. 사모님께선 가문의 오점인 당신의 흔적을 지우길 원하셨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새로운 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자랄 겁니다. 당신이 잊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은수의 정신은 그날부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준호가 입양 간 비행기 편조차 알지 못했다. 명숙은 은수를 서울에서 추방하다시피 쫓아냈고 은수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 시장 한 구석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 사이에 자신을 던졌다. 붓을 꺾고 꿈을 버리고 오직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의 이름만을 가슴에 새긴 채 말이다. 한편 미국 뉴욕의 한 낯선 가정으로 보내진 5살의 준호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들었다. 그의 손에는 엄마가 그려준 낡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낯선 금발의 사람들, 낯선 음식, 낯선 언어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를 다니엘이라 불러야 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시장 골목의 비린내와 엄마의 따뜻한 품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은수와 상원 그리고 준호. 세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3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장벽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은수는 남해안의 작은 포구에서 생선 비늘을 긁으며 손이 갈라지는 고통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고 상원은 명숙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하여 PW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창신동 단칸방에서 죽어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양부모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냉철한 투자가로 성장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다음 단계인 제3부 30년의 세월과 엇갈린 운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제3부 비린내에 묻힌 세월과 차가운 강철의 도시. 남해의 작은 포구 마을은 새벽마다 거친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로 잠에서 깨어났다. 한때 섬세한 붓을 들고 빛의 파동을 캔버스에 담아내던 은수의 손은 이제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의 손이 되어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잔인했다. 찬물에 불어 터지고 소금기에 절여진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툭 붉어져 나왔고 손등은 깊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졌다. 은수는 매일 새벽 4시면 시장 바닥에 앉아갓 잡아올린 생선들의 배를 가르고 비늘을 긁어냈다. 은수야, 손이라도 좀 아끼지. 그러니 장갑이라도 꼭 끼고 해. 옆자리 상인이 안쓰러운 듯 한마디 건넸지만 은수는 그저 묵묵히 칼질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손의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씻어내는 유일한 고행이었다. 은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붓을 잡으면 준호의 동그란 눈망울이 떠올라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낡은 철제 상자 속에 숨겨둔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았다. 30년 전 5살 준호가 엄마를 위해 그렸던 삐뚤삐뚤한 그림과 은수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준호의 초상화였다. 준호야, 잘 지내고 있니? 밥은 굶지 않고 매 안 맞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니? 은수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깎여 거칠어져 있었다. 그녀는 명숙의 협박 때문에 상원에게 연락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고향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가 준호의 앞날에 방해가 될까봐 은수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녀의 세상은 비린내 나는 좌판과 좁은 단칸방이 전부였다. 은수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아들의 행복으로 치환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같은 시각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 숲은 차가운 강철과 유리의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윌슨 캐피탈의 수석 파트너이자 냉혈한 투자가로 이름을 떨치는 다니엘 윌슨은 통유리창 너머로 뉴욕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낡고 해진 종이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30년 전 한국을 떠날 때 입고 있었던 낡은 티셔츠와 어머니 은수가 그려주었던 자신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다. 다니엘은 양부모인 윌슨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메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었다. 양부모는 그가 한국에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입양 서류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 옆에는 차가운 주석이 달려 있었다.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양육 포기. 다니엘은 가난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 따뜻했던 품을 그리워하는 지독한 모순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 입성한 그는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하지만 그가 부를 축적한 목적은 사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가족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으로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수하고 싶어 했다. 그는 PW 그룹이라는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 자신의 입양 배후에 그 거대 기업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후 비밀리에 조사해온 터였다. 회장님, 한국의 PW 그룹이 자금난에 봉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다니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냥의 시간이었다. 다니엘은 즉시 한국 지사 설립을 명령하고 자신이 직접 지사장으로 부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그려준 초상화를 꺼내 보았다. 그림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편 서울의 PW 그룹 본사에서는 박상원 회장이 초조하게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30년 전 은수와 준호를 잃은 후 상원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없었다.
명숙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했지만 5년 만에 이혼했고 그에게는 후계자도 진정한 가족도 없었다. 그는 명숙이 은수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고 말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상원은 30년 동안 은밀히 은수를 찾아 해냈지만 명숙이 쳐놓은 촘촘한 정보 차단망을 뚫을 수 없었다. 상원은 회사의 위기보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었다. 그는 가끔 창신동 옛 단칸방 터를 찾아가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그곳에 가면 은수의 물감 냄새와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어머니 명숙이 점점 노쇠해가는 것을 보며 가문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을 몰랐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해외로 팔아넘기고 은수를 협박해 평생을 숨어 살게 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말이다. 다니엘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날 서울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30년 전 그가 떠나던 날처럼 차갑고 축축한 날씨였다. 다니엘은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곧장 비서가 준비한 보고서를 훑었다. 보고서에는 PW그룹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박상원 회장의 사생활 그리고 은밀히 조사한 한은수의 행방에 관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해의 한 작은 포구 생선 장수. 다니엘은 보고서에 적힌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훑었다. 화가가 꿈이었던 여자가 생선 장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니엘의 심장은 기묘하게 뒤틀렸다. 가난을 혐오했던 그였지만 그 비린내 나는 현실이 자신의 뿌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우기 전 어머니를 먼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그녀를 대하기로 했다. 다니엘은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낡은 렌터카를 몰고 남해로 향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장통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웠다. 다니엘은 고급 코트깃을 세운 채 시장 입구에 서서 멀리 보이는 생선 좌판을 응시했다. 그곳에 허리가 구부정한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근 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코끝을 찌르는 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는 그녀의 좌판 앞에 멈춰 섰다. 은수는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갈치 드릴까요? 오늘 물이 아주 좋습니다. 다니엘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보았다. 붉게 터진 피부와 뭉툭해진 손톱 한때 붓을 잡았을 그 손은 이제 흉측한 상처투성이었다. 다니엘은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근원적인 슬픔이었을까? 다니엘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장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은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손님을 보았다. 세련된 옷차림에 귀티가 흐르는 청년 은수는 눈이 침침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낯익은 울림을 느꼈다. 은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 30년 됐나요? 아들놈 키우려고 시작한 게 어느새 평생 직업이 됐네요. 아들놈이라는 말에 다니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자신을 버린 여자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장사를 했다고 말하는 모순 다니엘은 그녀의 거짓말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효도는 좀 합니까? 은수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멀리 공부하러 갔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했거든요.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도 잘하던 놈이라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버려놓고 높은 사람이 됐을 거라며 자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증스러우면서도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실한 그리움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다니엘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좌판 위에 던지듯 놓았다. 생선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 보여서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은수는 당황하여 수표를 들고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 금세 포기했다. 그녀는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상원의 뒷모습과 닮아있던 그 청년 은수는 수표를 손에 꼭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니엘은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자신을 입양 보낸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어머니는 저토록 처참한 몰골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니엘은 핸들을 꺾으며 PW 그룹 본사로 향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4부 복수의 서막과 무너지는 진실. 다니엘은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남의 시장의 비린내와 은수의 갈라진 손등을 생각했다. 그 잔상은 지독한 가시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러댔다. 그는 자신이 누려온 뉴욕의 풍요가 어머니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성벽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다니엘은 한국지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밀리에 고용했던 조사관을 호출했다. 30년 전 내 입양 서류의 원본을 찾아내십시오.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 강제로 나를 비행기에 태운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조사관은 며칠 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당시 PW그룹의 비자금이 해외 입양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 그리고 은수의 부모가 고향에서 겪었던 갑작스러운 채무 상환 압박과 해제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다니엘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전율했다. 모든 악행의 정점에는 PW그룹의 고문 임명숙이 있었다.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의해 아들을 빼앗기고 평생을 협박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증오는 박상원 회장과 임명숙에게로 향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묵인했거나 혹은 동조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다니엘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PW그룹과 윌슨 캐피탈의 투자 협상 당일이 밝았다. PW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금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박상원 회장과 그의 곁을 지키는 노쇠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의 임명숙 고문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니엘은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윌슨입니다. 박상원은 다니엘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을 느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 준호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다니엘은 상원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다. 상원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임명숙 역시 다니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찻잔을 멈췄다. 그녀의 노련한 직감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상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윌슨 회장님, 우리 PW그룹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된다면 아시아 시장에서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서류 가방에서 투자 제안서 대신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그것은 은수가 30년 전 준호를 위해 그렸던 어린 시절의 초상화였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다. 상원은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은수의 화풍이었다. 이 그림을 아십니까, 박 회장님? 다니엘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다. 상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림 속에는 천진난만한 5살 아이가 웃고 있었다. 상원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이건 은수의 그림이야, 준호의 얼굴이야. 회장님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다니엘은 임명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임명숙 고문님께 여쭤보는 게 빠르겠군요. 30년 전 창신동 단칸방에서 아이를 가로채 해외로 팔아넘긴 분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명숙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근거 없는 모함이군요. 젊은 회장님이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무례가 심하시네. 우리는 투자 이야기를 하러 온 거지 옛날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준비한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흩뿌렸다. 30년 전 PW그룹의 비자금이 입양단체로 흘러간 송금 내역, 그리고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비서에 잡힐 진술서였다.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숙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협박해 평생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숨어 살게 했지. 내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당신은 한 가족의 인생을 난도질한 살인마나 다름없어. 상원은 다니엘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 명숙을 바라보며 사들린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어머니가 준호를 보내신 겁니까? 은수가 도망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쫓아내신 거냐고요? 명숙은 아들의 추궁에 드디어 평정심을 잃고 소리쳤다. 그래, 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 천박한 계집애가 내 앞길을 망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 가문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악역을 자처한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상원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30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아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함 그리고 어머니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상원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 준호니? 다니엘은 상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30년 동안 어머니가 남의 시장 바닥에서 손이 다 터져가며 생선을 팔 때 당신은 이 화려한 빌딩에서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 당신의 무능과 방관이 어머니를 저 밑바닥으로 몰아넣은 거야. 다니엘은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윌슨 캐피탈은 오늘부로 PW그룹에 대한 모든 투자 계획을 철회합니다. 또한 우리가 미리 매집한 PW그룹의 채권과 주식을 시장에 풀겠습니다. 박 회장님, 당신의 가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PW그룹을 내가 오늘부로 무너뜨리겠습니다. 명숙은 실성한 듯 웃으며 다니엘을 위협했다. 내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려? 여긴 한국이다.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 하지만 다니엘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권력과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이제 그 대가를 당신들이 치를 차례입니다. 다니엘은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뒤에서 상원의 오열하는 소리와 명숙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상봉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는 길은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다니엘은 차에 올라타 남해로 향했다. 이제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니엘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준호는 여전히 뉴욕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남해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뒤였다. 다니엘은 은수의 좌판 앞으로 걸어갔다. 은수는 여전히 낡은 전등 아래에서 남은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은수는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청년 또 왔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시장에 있어? 다니엘은 은수의 갈라진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은수의 손등을 적셨다. 은수는 차가운 물속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에 몸을 떨었다. 엄마, 나예요. 준호예요. 은수의 손에서 칼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니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30년 동안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아들의 이름. 은수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다니엘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상원의 눈매, 은수의 입술, 그리고 귀 뒤에 있던 작은 점. 은수는 비명을 지르며 다니엘을 끌어안았다. 준호야, 정말 내 새끼 준호야.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 모자간의 통곡 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30년의 세월이 그 짧은 외침 속에 녹아내렸다. 비린내 나던 시장 바닥은 이제 눈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비로소 차가운 투자가 다니엘 윌슨이 아닌 5살 소년 박준호로 돌아가 흐느꼈다. 제5부 무너지는 왕국과 치유의 시작. 남해의 작은 포구는 어머니와 아들의 통곡 소리로 밤을 지새웠다.
은수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졌다. 36살이 된 장성한 아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었을 풍파와 고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수는 자신의 비린내 나는 앞치마가 아들의 값비싼 양복을 더럽힐까 봐 서둘러 손을 떼려 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더 깊이 울었다. 30년이라는 단절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나 핏줄의 끌림은 그 모든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고 있었다. 이튿날 다니엘은 은수를 자신이 머무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로 모셨다. 평생을 시장 바닥의 눅눅한 습기와 생선 냄새 속에서 살아온 은수에게 호텔의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은수는 자꾸만 신발을 벗으려 했고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에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다니엘은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가장 전망이 좋은 방으로 안내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 비린내 나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엄마의 30년을 다 보상해 드릴게요. 다니엘의 말에 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준호야, 나는 보상 같은 건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전 세계의 보물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은수의 눈에는 여전히 이슬이 맺혀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 시각 PW그룹은 다니엘의 예고대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윌슨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고 투자 철회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PW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앞다투어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재벌 PW그룹이 단 며칠 만에 붕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박상원은 회장실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다니엘이 던져놓고 간 준호의 초상화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에게 이제 회사의 존망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자신의 어머니가 천륜을 어기고 아들을 팔아넘겼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부숴놓았다. 상원은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임명숙의 거처로 향했다. 명숙은 여전히 저택의 서재에서 권위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상원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차가운 일가를 내뱉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십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PW그룹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처럼 버린 그 아이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명숙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고 하지 않았니? 그 아이가 돌아온 건 기적이지만 저런 식으로 가문을 공격하는 건 배은망덕한 짓이다. 상원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배은망덕이라니요? 어머니가 먼저 준호의 인생을 훔쳤고 은수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상원은 그 길로 저택을 나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다니엘에게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그것이 그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숙제라고 믿었다. 다니엘은 사무실에서 박상원의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전달받았다. 비서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적대적 M&A에 성공하여 한국의 거대 기업을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각서를 보며 허망함을 느꼈다. 30년을 꿈꿔온 복수였다. 가해자들은 무너졌고 자신은 승리했다. 그런데 왜 마음속의 응어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일까? 그때 은수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다니엘이 준비해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손은 거칠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다니엘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바람을 다독였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할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칼과 같아서 남을 베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베는 법이란다. 다니엘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반박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요 그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잊으라고 하세요?
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30년 동안 나를 버티게 한 건 그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증오의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에게 남은 미래도 어둠뿐이야.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웃으며 살고 싶구나. 그게 진정한 복수 아니겠니? 다니엘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고개를 떨궜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차가운 벽이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은 PW 그룹을 공중분해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직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입양아동 지원과 미혼모 보호시설 확충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임명숙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검찰은 다니엘이 제출한 과거의 비리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그녀는 횡령과 감금 교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천륜을 저버렸던 여인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상원은 능거했고 다니엘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며칠 뒤 다니엘은 은수를 모시고 뉴욕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출국 전 은수는 마지막으로 시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다니엘은 어머니와 함께 남해의 그 포구를 다시 찾았다. 시장 사람들은 은수가 재벌 회장이 된 아들과 함께 나타나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은수는 동료들에게 일일이 봉투를 건네며 고마움을 전했다. 비린내 나던 시장 바닥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었다. 준호야, 이제 정말 가도 되겠구나. 은수는 멀어지는 포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손에는 다니엘이 선물한 새로운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30년 동안 멈추었던 은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갈라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은수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화려한 뉴욕의 풍경도 웅장한 서울의 모습도 아니었다. 낡은 앞치마를 입고 생선을 손질하는 엄마와 그 곁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의 두 사람은 비린내 속에서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뉴욕에 도착한 은수는 다니엘의 양부모인 윌슨 부부를 만났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으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와 아들을 낳아준 것에 대한 존경이 눈빛을 통해 오갔다. 4명의 부모와 1명의 아들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가족은 뉴욕의 저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은수는 치료를 받으며 시력을 회복했고 재활 훈련을 통해 다시 붓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은수의 첫 전시회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회의 제목은 다시 피어난 능소화였다. 전 세계의 예술계와 언론이 이 특별한 화가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30년 동안 생선 비늘을 긁던 손으로 그려낸 작품들은 인간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냈다는 극찬을 받았다. 전시장의 가장 중앙에는 다니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아들, 나의 빛, 나의 모든 것. 다니엘은 전시장을 가득 메운 인파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치유해낸 당당한 화가였다. 다니엘은 그녀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네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은수는 아들을 안으며 화답했다. 그래 준호야, 이제야 정말 봄이 온 것 같구나. 비극으로 시작된 30년의 여정은 환희와 용서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달래주는 위로가 되었다. 은수의 캔버스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의 색채가 아닌 찬란한 희망의 빛깔만이 채워지고 있었다. 제6부 과거의 그림자와 화해의 서술. 뉴욕의 가을은 한국의 가을보다 조금 더 차갑고 건조했다.
센트럴파크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계절 은수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색채를 관찰했다. 시력 회복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그녀는 돋보기 없이도 다니엘의 얼굴에 어린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은수는 더 이상 남해의 생선 장수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눈을 떴고 기도를 마친 뒤에는 가장 먼저 붓을 잡았다. 30년 동안 억눌렸던 창작의 욕구는 거침없는 붓질이 되어 캔버스를 채워나갔다. 다니엘은 뉴욕 지사와 한국 지사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반드시 은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은수와 함께 뉴욕의 유명한 미술관들을 방문했고 은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려 애썼다. 다니엘에게 은수는 단순한 어머니를 넘어 자신의 뿌리이자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아준 구원자였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한국에 남겨진 생부 박상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회장님이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네요. 폐인처럼 지내면서 치료도 거부하고 있대요. 은수는 찻잔을 멈추고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30년 전 창신동 골목에서 준호를 안고 오열하던 상원의 모습, 그리고 아들을 뺏기고 도망치던 자신을 찾아 헤매던 그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준호야, 그 사람도 참 가엾은 사람이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으니. 은수는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니엘은 미간 바람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가엾다뇨. 엄마랑 나를 지키지 못한 건 결국 그의 선택이었어요. 무능함도 죄가 되는 법이에요. 은수는 다니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 하지만 그는 30년 동안 자신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버리고 떠난 줄 알고 살았단다. 그 거짓의 소가 평생을 지옥 속에서 보낸 것도 그에게는 충분한 형벌이었을 거야. 다니엘은 은수의 용서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을 팔아넘긴 할머니를 감옥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은수는 다니엘이 그 증오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원했다. 증오는 상대방을 벌주기 위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은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수는 다니엘에게 박상원을 한 번만 만나볼 것을 권유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가슴속에 남은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한 제안이었다. 결국 다니엘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서울교외의 한 요양병원에서 박상원을 만났다. 과거에 위험 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초췌한 노인만이 그곳에 있었다. 상원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니엘을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준호야, 정말 너니 와주었구나. 상원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다니엘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회장님이 원하시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요. PW 그룹도 무너졌고 가문도 조각났습니다. 상원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야, 나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구나. 은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내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단다. 상원은 다니엘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은수가 남해로 내려간 직후부터 상원이 남몰래 모아둔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상원은 명숙의 감시를 피해 은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고용했던 탐정들의 보고서와 은수의 이름으로 적립해둔 거액의 통장들을 보여주었다. 비록 명숙의 방해로 끝내 은수를 찾지 못했지만 그는 단 하루도 은수와 준호를 잊은 적이 없었다. 통장에는 매달 준호의 생일과 은수의 생일에 맞춰 빠짐없이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나는 내 엄마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아서 매일 밤 울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를 팔아넘겼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내 무능이 너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 상원은 다니엘의 손을 잡으려다
주저하며 다시 거두었다. 다니엘은 그 통장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자신을 버린 부모라고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한쪽은 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자신을 기다렸고 다른 한쪽은 거짓의 소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자학하며 살고 있었다. 다니엘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비극의 진정한 피해자는 은수뿐만 아니라 상원과 자신 모두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니엘은 요양병원을 나오며 상원에게 은수가 전해달라고 했던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은수가 뉴욕에서 그린 작은 캔버스가 들어있었다. 36년 전 인사동 골목에서 그렸던 능소화 담벼락을 다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계절도 이제는 평안하기를. 상원은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것은 은수가 보내는 완전한 용서이자 30년의 단절을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였다. 뉴욕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공항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은수를 보고 활짝 웃었다. 그는 은수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안 미워할래요. 그냥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은수는 다니엘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잘했다 준호야, 이제야 내 얼굴이 정말 밝아 보이는구나. 그해 겨울 은수의 두 번째 전시회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화해였다. 은수는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을 한국의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뿌리찾기 재단에 기부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이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약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임명숙은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며 서서히 기억을 잃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도 재산도 모두 잊은 채 매일 밤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다. 권력을 위해 천륜을 저버린 대가는 그렇게 비참하고 쓸쓸한 망각의 형벌로 돌아왔다. 전시회의 마지막 날 은수와 다니엘은 갤러리 복도에 나란히 서서 메인 작품을 바라보았다. 짙은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보랏빛 꽃들과 그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담은 대작이었다. 다니엘은 은수의 손을 꼭 잡았다. 갈라졌던 흔적이 가득한 은수의 손 위로 부드러운 화가의 살결이 돋아나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한 거죠? 다니엘의 물음에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준호야,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은 더 찬란한 법이란다. 우리는 그 긴 겨울을 견뎌냈으니 이제 영원한 봄을 누릴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갤러리의 조명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30년 전 끊어졌던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비린내 나는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눈물의 사연은 이제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희망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은수는 다시 붓을 들었다. 다음 캔버스에는 다니엘과 함께 걸어갈 뉴욕의 눈부신 겨울 아침을 담을 차례였다. 제7부 새로운 시작과 재건의 서사. 뉴욕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다니엘과 은수가 머무는 저택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은수의 두 번째 전시회가 끝난 후 그녀는 뉴욕 예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견 화가로 자리매김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테크닉보다 그 붓끝에 담긴 생명력과 용서의 철학에 감동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에 눈 덮인 나무들을 보며 새로운 색채를 구상했다. 30년 동안 생선 비늘을 긁어내던 손은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경영인으로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윌슨 캐피탈의 수석 파트너 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의 PW 그룹을 재건하기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몰두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이 겪었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보은이라고 생각했다. 다니엘은 재단의 이름을 은수의 성을 따서 한 재단이라 명명했다. 이 재단은 미혼모 지원 해외 입양인 정체성 회복 그리고 빈곤 지역 예술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재단 설립 허가도 마무리해야 하고 PW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도 끝내야 하거든요. 다니엘의 말에 은수는 말없이 아들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은수는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것이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제 다니엘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서늘한 복수심 대신 단단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 은수는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 했다. 준호야, 한국에 가면 인사동 그 낡은 골목에 한 번만 들러주겠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다. 다니엘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PW 그룹의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 투명한 지배 구조와 상생 경영의 원칙을 확립했다. 과거 임명숙이 지배하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기업 문화는 다니엘의 주도하에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다니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으나 그가 내놓은 개혁안들이 진심으로 기업의 생존과 직원들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재단 설립 공청회 날 다니엘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과거사를 숨기지 않았다. 30년 전 해외로 입양되었던 박준호가 다니엘 윌슨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뿌리를 찾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사회적 선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그의 연설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혈연주의와 지연주의에 갇혀있던 한국 기업 문화에 큰 경종을 울렸다. 공청회를 마친 뒤 다니엘은 은수가 부탁했던 인사동 골목을 찾았다.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골목의 입구는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물론 낡은 기와집들은 세련된 갤러리와 카페로 바뀌어 있었으나 골목 끝 능소화 담벼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니엘은 그 담벼락 앞에 서서 부모님이 처음 만났을 그날을 상상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20살의 은수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유가 없었던 상원. 그곳에서 다니엘은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박상원이 휠체어에 앉아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원은 다니엘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웃었다. 준호야, 너도 이곳에 왔구나. 내 엄마가 이곳을 참 좋아했지. 상원의 상태는 이전보다 호전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육체는 쇠약했다. 다니엘은 처음으로 상원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며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30년 넘게 쌓여있던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상원은 다니엘에게 재단 설립 소식을 들었다며 자신의 남은 개인 자산을 모두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 이름은 빼다오 그저 익명의 기부자로 남고 싶구나. 내 돈이 상처받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인다면 죽어서 은수를 볼 낯이 조금은 생기지 않겠니? 상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다. 다니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이라는 호칭 속에는 최소한의 존중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다니엘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남해의 그 포구 시장을 다시 찾았다. 은수가 30년 동안 생선을 팔던 그 좌판 자리에는 이제 다른 상인이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은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어머니를 도와주었던 시장 사람들에게 재단 차원의 후원을 약속했다. 노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였다. 비린내 나던 이 시장이 엄마에겐 지옥이었겠지만 동시에 저를 기다리던 유일한 희망의 장소였겠죠. 다니엘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 비린내가 이제는 혐오스러운 냄새가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버텨온 숭고한 냄새로 느껴졌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니엘은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이제 곧 도착해요. 한국에서 부탁하신 일들 다 잘 처리했어요. 은수는 수화기 너머로 기쁜 목소리를 전했다. 고생했다 준호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나. 은수는 뉴욕의 화실에서 새로운 대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목은 기억의 재건이었다. 그림의 중심에는 낡은 생선 상자와 화려한 붓이 교차하여 놓여 있었다. 고통과 예술,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은수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작품이었다.
은수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깊이 있는 화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갈라진 손을 모델로 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노동의 흔적이자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증표였다. 뉴욕에 도착한 다니엘은 은수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다. 다니엘은 윌슨 부부와 은수가 모두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더 큰 저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혈연과 입양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가족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윌슨 부부는 은수에게 서양화의 기법을 가르쳐 주었고, 은수는 그들에게 동양의 여백의 미를 가르쳐주며 예술로 소통했다. 은수의 자화상이 완성되던 날 다니엘은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림 속의 손은 주름지고 투박했지만 그 손바닥 위에는 찬란한 빛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은수가 지켜낸 아들이자 그녀가 되찾은 자신의 영혼이었다. 엄마, 이 그림은 제가 사고 싶어요. 제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거든요. 다니엘의 말에 은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사긴 뭘 사니, 이건 이미 내 것이란다. 내가 평생 너를 생각하며 비늘을 긁던 그 손이 이제는 너를 축복하는 손이 되었으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뉴욕의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녹였다. 30년 전 비린내 가득한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이 슬픈 사연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적의 드라마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재건된 삶의 위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다. 은수는 다시 붓을 들어 캔버스 가장자리에 작은 능소화 한 송이를 그려 넣었다. 그것은 영원히 지지 않는 희망의 꽃이었다. 제8부 용서의 완성. 뉴욕의 겨울은 깊어갔고 한 재단의 활동은 궤도에 올랐다. 다니엘은 재단을 통해 수천 명의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들이 겪었을 정체성의 혼란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특히 공을 들였다. 그것은 다니엘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했다. 은수는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고통 속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에게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급박한 연락이 왔다. 박상원 회장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상원은 마지막으로 은수와 다니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유언을 남겼다. 다니엘은 잠시 갈등했다. 복수는 끝났고 관계는 정리되었다고 믿었지만 죽음을 앞둔 생부의 마지막 소망을 외면하는 것은 은수가 가르쳐준 용서의 본질과 거리가 멀었다. 은수는 다니엘의 고민 어린 눈빛을 보자마자 짐을 쌌다. 준호야, 가야 한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크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맺힌 원망은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게 산 사람의 도리이고 너를 낳아준 인연에 대한 예의란다. 다니엘과 은수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이번 방문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분노와 긴장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담담한 평온함과 묵직한 연민이 자리 잡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상원이 머물던 요양병원의 임종실이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몰아쉬던 상원은 은수의 목소리를 듣자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원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36년 전 인사동 골목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청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었다. 상원아, 나왔어. 우리 준호랑 같이 왔어. 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상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상원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다니엘은 휠체어에 앉은 생부를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원망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한 남자의 비극적인 생애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다니엘은 천천히 상원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회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준호 왔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참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상원은 은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은수야, 고맙다. 나를 보러 와줘서, 너를 지키지 못한 나를 끝내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다.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상원은 은수의 손을 꼭 쥔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다니엘의 주관하에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PW그룹의 고위직들과 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지만 다니엘은 화려한 조문객보다 상원이 생전에 후원했던 고아원 아이들과 재단 사람들을 먼저 맞이했다. 박상원이라는 인물은 재벌 2세로 태어나 화려한 삶을 산 듯 보였지만 실상은 어머니의 욕망에 휘둘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평생을 자책 속에 살다간 외로운 영혼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다니엘은 상원의 요구를 은수와 처음 만났던 인사동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수목장에 안치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임명숙의 소식도 전해졌다. 그녀는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환각을 보며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뺏으러 온다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행했던 악행이 거울처럼 투사되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다니엘은 면회를 고민했으나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이미 자신만의 감옥에 갇히셨다. 우리가 가서 흔드는 것보다 침묵으로 잊어주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자 용서다. 상원의 장례를 치른 후 은수는 다시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은수는 예전 화실이 있던 자리에 멈춰 서서 담벼락에 핀 작은 꽃들을 쓰다듬었다. 36년 전 비린내 나는 운명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는 수와 지금의 화가 하는 수가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은수는 이제 과거의 슬픔과 화해했다. 상원의 죽음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원망의 조각마저 씻어주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내 마음속에 아무런 찌꺼기가 남지 않았어. 비린내 나던 시장 바닥에서의 30년도, 그 사람을 원망하며 울던 밤들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풍경화의 배경처럼 느껴지는구나. 다니엘은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제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를 감옥에서 해방하는 고귀한 의식이었다. 다니엘은 재단의 사업 방향을 한 단계 더 확장했다.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가해와 피해의 사슬을 끊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화해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뉴욕으로 돌아오기 전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남의 시장을 다시 들렀다. 그는 은수의 좌판 동료였던 상인들을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들은 은수가 화가가 되어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은수는 그들에게 자신이 뉴욕에서 직접 그린 작은 그림 카드를 선물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린내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해주신 따뜻한 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을 떠날 때 다니엘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국토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공항에서 울며 끌려가던 소년 준호는 이제 없다. 대신 그는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을 전하는 다니엘로 우뚝 섰다. 은수 또한 더 이상 고통받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거장 한은수였다. 두 사람의 여정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기적의 연대기였다. 뉴욕의 화실로 돌아온 은수는 대형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가 그리기 시작한 새로운 작품은 인사동의 봄과 뉴욕의 겨울이 한 화면에서 만나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그림 한가운데에는 갈라진 손을 맞잡은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 황금빛 광채 속에 묘사되어 있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다니엘의 양어머니 캐서린이 화실을 방문했다. 두 어머니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은수는 캐서린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캐서린은 은수의 강인함에 경의를 표했다. 준호야, 내가 만약 그 모진 세월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색채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은수는 캔버스에 보랏빛 능소화를 덧칠하며 물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엄마의 그림이 전 세계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거예요. 은수는 미소 지으며 붓을 놓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눈물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용서의 완성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하되 아프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었다. 은수와 다니엘은 이제 그 경지에 도달했다. 그들은 과거를 추억하며 웃을 수 있었고 다가올 내일을 설레며 기다릴 수 있었다. 은수의 화실 창밖으로 뉴욕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한국에서 보았던 그 차갑던 진눈깨비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하얗게 덮어주는 축복 같은 한방눈이었다. 다니엘은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지켜보았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고 그들의 봄은 영원히 지지 않을 준비를 마쳤다. 제9부 명예와 회복의 서사. 뉴욕의 미술계는 한은수라는 이름의 경탄을 넘어선 존경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인류 보편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해내는 숭고한 정신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수의 자서전적 연작인 비린내 나는 창가 시리즈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연구소 장품으로 결정되었다. 30년 전 서울의 좁은 화실에서 쫓겨나던 무명 학생이었던 은수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거장이 되어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미혼모나 생선 장수라는 수식어가 아닌 현대 미술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다니엘은 한 재단을 국제적인 기구로 성장시켰다. 그는 자신의 본래 성인 박씨를 되찾는 대신 박준호와 다니엘 윌슨이라는 두 이름을 나란히 사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픈 과거와 성장의 과정을 모두 긍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다니엘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해외 입양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국으로 보내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사과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한 것이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의 많은 입양인 선후배들이 형님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있어요. 다니엘의 사무실을 찾은 한 입양인 청년이 감격하며 말했다. 다니엘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야. 30년을 버텨준 내 어머니의 사랑이 이 기적을 만든 거지. 다니엘은 이제 성공한 투자가로서의 냉혹함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리더로서의 풍모가 더 짙게 배어나왔다. 그는 자본의 논리보다 인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의 선구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PW그룹의 고문이었던 임명숙이 교도소 병동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마지막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영화와는 거리가 먼 쓸쓸하고 초라한 죽음이었다. 장례를 치를 유족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녀의 운구는 다니엘이 설립한 재단 관계자들에 의해 조용히 처리되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묵념했다. 증오는 이미 용서의 강에 흘려보냈지만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에 대한 씁쓸함은 지울 수 없었다. 엄마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만 부르며 울었다고 하네요. 다니엘의 말에 은수는 그리던 붓을 멈추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인생을 난도질했던 악연이었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대자 앞에서는 그저 가련한 영혼일 뿐이었다. 은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가여운 사람 끝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가셨구나. 그곳에서는 부디 돈이나 권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 하나만 품고 편히 쉬시길. 은수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짙은 보랏빛으로 능소화를 그려 넣었다. 죽음조차 품어안는 대지의 포용력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은수의 명예회복은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녀가 한때 재학했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는 은수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36년 전 불의의 압력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은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증서였다. 졸업식 당일 은수는 다니엘과 함께 모교의 강당에 섰다. 수천 명의 후배 미술학도가 기립박수를 치며 대선배의 귀환을 환영했다. 여러분, 예술은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은 생선 비늘을 긁으며 생긴 것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붓보다 강력한 영감을 준 훈장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예술은 죽지 않습니다.
은수의 강연은 참석한 모든 이의 심금을 울렸다. 강당 밖에는 은수의 기부로 건립된 한은수 장학관의 머릿돌이 세워졌다.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은수는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비로소 과거의 한은수와 완전히 통합되는 기분을 느꼈다. 찢기고 버려졌던 20살의 소녀는 이제 주름진 손을 가진 현자가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다니엘 역시 PW그룹의 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PW그룹을 소유주가 지배하는 구조에서 공익재단과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파격적인 시도는 한국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오히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결단을 보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목격했다. 박상원의 유언대로 PW그룹은 이제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닌 사회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뉴욕으로 돌아온 은수와 다니엘은 윌슨 부부와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은수는 윌슨 부부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들의 초상화를 선물했다.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그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다. 리처드 윌슨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니엘은 우리 모두의 아들입니다. 은수씨, 당신의 강인함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4명의 부모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나누었다. 다니엘은 은수의 화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은수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간직해온 준호의 5살 적 그림이 들어있었다. 다니엘은 그 그림을 꺼내 자신의 매끈한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삐뚤삐뚤한 손 속에 담긴 엄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비린내를 견뎌온 30년의 세월 다니엘은 이제 그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임을 안다. 엄마, 이 그림 전시회에 내놓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엄마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다니엘의 말에 은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아니야, 이건 오직 너와 나만의 비밀이어야 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과만 보여주면 되지만 이 그림 속에 담긴 우리의 눈물은 우리 둘만 기억하자꾸나.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아프지 않지. 은수는 상자를 닫고 다니엘의 가슴에 안겼다. 과거는 이제 상처가 아닌 교훈이 되었고 명예는 장식품이 아닌 책임이 되었다. 은수는 회복된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다.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명예는 세상의 박수가 아닌 서로를 마주보는 깊고 투명한 눈동자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뉴욕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은수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더 이상 비린내는 나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물감 냄새와 정원의 꽃향기 그리고 곁에서 숨쉬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만이 가득했다. 은수는 스케치북에 마지막 한 문장을 적었다. 나의 삶은 그림보다 찬란했고 나의 고통은 사랑보다 작았다. 제10부 영원한 봄의 약속. 뉴욕의 화실에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가득 차올랐다. 은수는 이제 돋보기 없이도 캔버스의 미세한 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여있던 굳은 살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이제 비린내 대신 고귀한 화가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은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읽히고 있었다. 다니엘은 한 재단의 글로벌 본부를 뉴욕에 안착시킨 뒤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인도주의적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냉혈한 투자가가 아니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직접 입양인 쉼터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은수를 곁에서 도왔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다니엘은 30년 전 공항에서 울먹이던 5살 준호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음에 감사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수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준호야, 우리 오랜만에 한국에 가자.
이번에는 전시회나 재단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행을 가고 싶구나. 다니엘은 어머니의 뜻을 단번에 이해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남은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여 마지막 남은 슬픔의 조각들까지 사랑으로 덮어주는 치유의 여정이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국을 찾았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었다. 은수가 30년 동안 생선 비늘을 긁으며 눈물로 버텼던 그곳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는 세계적인 거장이 되어 돌아온 은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은수는 예전 자신의 좌판 자리에 가만히 서 보았다. 비린내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냄새는 고통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사랑했던 훈장처럼 느껴졌다. 은수는 시장 입구에 세워진 작은 쉼터 벽면에 직접 벽화를 그려 선물했다.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배와 그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담은 그림이었다. 이어 두 사람은 창신동 낙산 아래의 옛 동네를 찾았다. 준호와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그 단칸방 골목길이었다. 이제는 재개발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가파른 계단 많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다니엘은 은수의 손을 잡고 그 계단을 올랐다. 30년 전 준호를 빼앗기던 날 은수가 피눈물을 흘리며 굴러떨어졌던 그 계단이었다. 은수는 그 계단 한복판에 멈춰서서 나직하게 읊조렸다. 준호야, 여기서 널 놓쳤을 때 내 심장도 멈춘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 손등에 온기를 느끼며 서 있으니 세상에 못 견딜 고통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마지막 행선지는 인사동의 능소화 골목이었다. 두 사람은 상원의 유골이 안치된 수목장을 찾아가 짧은 묵념을 올렸다. 은수는 상원의 이름 앞에 자신이 뉴욕에서 가져온 보랏빛 능소화 한 송이를 놓아주었다. 상원씨, 우리 준호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당신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는 꼭 건축가의 꿈을 이루며 사세요. 다니엘 역시 생부의 묘비 앞에서 처음으로 낮게 읊조렸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실게요. 평안히 쉬세요. 뉴욕으로 돌아오기 전 은수는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자신의 대표작인 비린내 나는 창가 시리즈를 기증했다. 이 그림들은 한국 미술사의 기록이자 고난을 이겨낸 인류 정신의 상징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었다. 은수의 명예회복은 단순한 지위의 상승이 아니라 짓밟혔던 한 인간의 존엄성이 온전하게 복구되었음을 의미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니엘은 은수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은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36년 전 처음 상원을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렸다. 가난했던 미대생의 꿈, 잔인했던 이별, 비린내 가득한 시장 바닥에서의 절망,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와 용서. 은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온 여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뉴욕 저택에 도착하자 다니엘의 양부모인 윌슨 부부가 정원까지 마중을 나왔다. 리처드와 캐서린은 은수를 껴안으며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다. 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제 마음속의 겨울이 완전히 끝났어요. 저에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었고 준호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네요.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4명의 노인은 정원의 핀 꽃들을 보며 함께 차를 마셨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완성이었다. 은수의 마지막 전시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시회의 제목은 영원한 봄의 약속이었다. 전시장 입구에는 30년 전 5살 준호가 그렸던 낡은 종이, 그림과 은수의 자화상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수만 명의 관람객이 이 두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서 가장 투박한 아이의 그림과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거장의 그림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은수의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였다. 수백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수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단 한 줄의 선을 그었다. 그것은 거친 파도를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이었다. 은수는 붓을 놓으며 관객들을 향해 말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비린내는 제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오늘이 비린내 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다니엘이 무대 위로 올라와 은수에게 거대한 능소와 꽃다발을 건넸다. 은수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30년 전 차가운 비행기 통로에서 끊어졌던 연결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결속이 되었다. 은수는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고맙다 준호야, 엄마 아들로 살아있어 줘서. 다니엘 역시 대답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그날 밤 은수는 자신의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캔버스 위에 칠해진 수만 가지의 색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내 아들의 웃음소리였다. 나는 이제 화가하는 수로서, 그리고 준호의 엄마로서 완벽하게 행복하다. 은수는 창문을 열고 뉴욕의 밤하늘을 보았다. 별빛은 다정했고 공기는 감미로웠다. 은수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책과 영화로 만들어져 수많은 입양인과 소외된 이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선물했다. 다니엘이 운영하는 한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가족을 찾아주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다리를 놓았다. 은수가 세상을 떠난 먼 훗날에도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 미술관에 걸려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가장 비린내 나는 삶의 끝에서도 꽃은 피어난다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이기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은수와 다니엘, 두 사람의 봄은 그렇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 세상의 모든 상처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비극은 전설이 되었고 눈물은 보석이 되었다. 이제 그들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끝없는 신뢰와 사랑만이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아들을 향한 그리움 하나로 버텨온 어머니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운명은 때로 우리를 시련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꺾이지 않는 희망은 결국 그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 위에 피어난 보랏빛 능소화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 뒤에 찾아올 찬란한 봄날이 반드시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와 용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가슴 뭉클하고 희망찬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